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국 국정대학 대본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한국 사상사 학회장, 세계 유교연합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현재 오늘의 동양사상 발행인 겸 편집 주관이시고요. 계명대 철학윤리과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주 이진상의 생애와 사상, 한국 근대 철학, 그리고 실학사상과 근대성, 중국의 종교와 사상 등을 갖고 계시고 그 이외에도 엄청난 논문들을 발표하시고 아주 정력적으로 용맹정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2부 사회는 저희 교양교육대학교의 김기주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것 같고요. 오늘 홍원식 선생님 강연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좋은 생각, 의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홍원식 교수님 나오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모시겠습니다. 파플에서 나오는 사진하고 잘 일치 안 되는 공식입니다. 사진 없다 했더니 한 10년 전에 사진 한개 나와가지고 저도 무척 낯설어 보여요. 거창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공자 계승자로서 맹자와 순자 이렇게 제목은 제가 제목을 전체 제목도 붙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도 좀 많이 되었고 한 사람 하기도 굉장히 좀 시간이 1시간 가지고 좀 힘든데요. 실제 내용대로 보면 공자, 맹자, 순자를 다 이야기를 해서 이게 담길 수 있겠나 그 점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을 좀 잡아야겠다 해서 그냥 공자 사상 또 맹자, 순자 사상에 따른 그것도 없을 것 같고 그 개성 관계라든가 또 맹자와 순자가 좀 비교되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부분 공자 부분은 지난 시간 그 신정근 교수님께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해서 자료 참고 겸 또 아니면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했습니다. PPT를 만든 게 아니고 만들 줄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자료 설명하기 쉽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이 춘추 전국시대와 제자 백가 등장 이라서 첫 번째 이야기 간단히 이제 끄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신정근 교수님 강의 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빨리 지나가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용어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 백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확히 말한다면 공자로부터 제자 백가가 시작되었다 한다면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주로 활동한 시기가 기원전 500년경 이렇게 보면 기원전 500년경부터 제자 백가가 시작이 되고 공자는 그러니까 춘추 말의 사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21년 지시왕의 천하 통일 이때 와서 이제
이 제자백가 시대가 마감이 된다. 이래 보면은 좀 길게 잡으면은 한 300년 정도 이어진 시대. 이걸 제자백가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분열 그리고 분열에 따른 전쟁의 시대입니다. 뭐 분열의 요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는 또 설명이 좀 특이한 분열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분열 그리고 끝없는 전쟁 잠시도 없이 먹는 많게는 백수십 나라 크게는 큰 나라들은 이제 뭐 나중에는 전국 칠웅으로 정리되고 한 나라로 되면서 그게 통일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열 전쟁의 시대다. 그래서 공자 제자 유혹 유가는 물론이고 제자 백가와 모두가 어찌 보면은 전쟁 시대의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열 전쟁을 듣다 보니까 앞다투어서 부국 강병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 부국 강병 정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배자라는 전부 혈연에 의한 것인데 똑똑한 법이 없죠. 왕의 아들이 똑똑한 법은 없고 하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인 그룹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사회적 수요에 제일 먼저 손들고 나가서 각광을 받은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성공적으로 이 혈연적으로 봐서는 귀족 출신이 아닌데 이 관료 이 집단으로 진입하는 걸 보고서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제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뛰어들면서 이제 뭘 들고 뛰어들 건가 할 때 공자의 생각을 옹호하면서 뛰어들 것인가 공자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뛰어들 것인가 또 비판하면서 뛰어들면 어떠한 각도에서 비판할 건가 그에 따라서 학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가까이 제자백가 시대가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식을 무기로 한 거죠. 지식을 무기로 해서 혈통은 아니고 지식을 무기로 해서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얘기입니다.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바로 첫 인물이 첫 성공적 뭐 완전 성공은 아니지만 첫 성공적 인물이 공자였다. 그래서 공자를 따라서 일찍 뛰어든 사람들 자기 실력을 바탕으로 바로 출세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라고 부릅니다. 사. 우리는 이걸 선비 부르는데 선비는 말로서는 부족합니다. 잘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바로 사회 등장 사회 이렇게 제자백가 요거는 이제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학파들이 등장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아무것도 들어대는 그걸 이제 수식해서 백가증명 백파지다 이렇게 부르죠. 백가 수많은 학파들이 일제히 말이죠. 일제히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들어대는 시끌벅적한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백가는 수많은 학파이겠고 쟁명이라 그런 명은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거죠. 지저귀인데 그냥 지저귀는 게 아니고 자기 목소리가 예쁘다고 뽐내면서 마구 다투듯이 지저귀되는 것. 자기 주장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걸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백가쟁명. 백화제방이라고도 수많은 꽃들이 일제히 봄날에 피어서 서로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뽐내듯이 이걸 묘사한 말이 백화제방. 그래서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시대다. 그럼 이제 흐름은 말씀드린 대로 공자 그리고 그 계승자와 비판자 요걸 학기 우리 그 전체 짜여진 틀도 있고요. 요 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계승자로서 맹자와 순자 그리고 비판자로서 제1번 타자 보사장자 2번 국자 3번 한비자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아무튼 이런 제자백가 시대가 끝나고 유학은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121년 통일되고 기원전 213년 진시황이 분서경유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대적인 사상 탄압이 있게 되고 통일된 국가 권력은 통일된 사상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학은 배척의 대상이 되었고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다시 유학이 이제 기원전 136년에 관학의 위치에 가게 되면서
유학은 이제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2000년 이상 유학은 절대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이해할 때 분명히 이제 공자에 오게 되면서 중국은 중국 학술, 사상, 문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이것만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공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아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공자 이전 2000년 중국의 역사 그걸 바탕으로 공자는 등장한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아들 공자. 그리고 유학이 관학이 되고 그 이후 2000년 이상 또 지금 중국도 야단입니다. 공자 되살리기 운동이 야단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후 중국은 사상적으로 말한다면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공자의 나라 중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들입니다. 중국의 아들 공자 그리고 이 공자의 나라 중국 이런 말들은 좀 수사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련되지 못하게 저한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세련된 겁니다. 예, 공자와 육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제가 그 이름자하고 공자 이름은 구, 맹자 이름은 가, 손자 이름은 경, 또 공자를 부를 때는 이 자를 많이 부릅니다. 중리 이렇게 부르고 출신 나라 그리고 생존 연대 적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지금 중국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지역에 가까운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존 연대를 보면은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서 472년 73세 옛날로 말하면 굉장히 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뭐 연도가 조금 기억만 좀 달리 나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공자 죽고 100년 뒤에 또 손자는 어떻습니까? 맹자 죽은 해에 그리고 손자가 죽었을 때는 제자백가 시대가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정확히 숫자로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기원전 500년경 공자의 나이는 50간 넘었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활동할 시기가 기원전 500년경이다. 이러면 되겠고 그러면 한 20년 남짓 더 살고 공자는 죽고 100년이 지나서 맹자가 태어났고 다시 맹자가 생존 맹자도 그런데 오래 살았죠. 꽤 오래 살았습니다. 맹자에도 90 가까이 살았습니다. 90 가까이 살았습니다. 80중반까지 정말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가 죽을 때 순자가 태어나서 제자백가가 마무리됐다 하면 대충 그 지도가 이렇게 연대별로 그려지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공자학의 계승자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일단 공자 계승을 이야기하려면은 공자 제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공문십철 이야기하는데 공자 제자의 대표적인 10명 제자 뭐 그거는 뭐 계산하기 따라 다릅니다. 누구를 넣을 건가 말 건가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가장 어뜸되는 제자이고 논어에 그 이름을 많이 올린 제자들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이제 대화 속에서나 나오는 인물들 대표적인 제자고 그 말고 공자 72제자 하는데 이 72제자는 이름이 확인되는 제자 거의 다 모으면 한 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명 남짓 뜻은 행적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거의 이름 정도 이래보면 되겠습니다. 삼천제자 그래 말하면 저도 삼천제자가 넘습니다. 이제 그 제 수많은 사람 다 하면은 한 1만 제자는 안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이고 실제 저는 뭐 몇 명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숫자를 흔히 공자제자에게 할 때 공문십철, 72철 또 삼천제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공문십철 정도를 보는데 10철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제자 10명에 대한 계보라든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한 거는 공자에 대해서만 연구했지 그 직계제자에 대해서는 어떤 계통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하고 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안자와 정자라는 두 제자 이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제자입니다. 안자는 이름이 안회 그리고
정자는 정삼. 안회도 부자간에 다 공자 제자고 정삼도 부자간에 다 공자 제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회는 공자가 너무나 아꼈던 그야말로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제자일 뿐만 아니고 때로는 공자가 열등감을 느낀 제자, 두려워했던 제자. 그래서 한자어로 말하면 외생, 참 두려운 제자였습니다. 오히려 안자 앞에서는 공자가 옷을 내무새를 다듬어야 할 어떤 그런 선생보다 그야말로 청출러남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공자가 그런 어떤 여러모로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또 공자의 마음 이런 게 논어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는 정삼에서 공자의 대표적인 후기 제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지금 성균관에 가보면 또 향교에 가보면 뒤에 그 문묘가 있는데 바로 공자와 더불어 이 맹자, 안자와 정자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밥상이죠. 제사상에 제일 한가운데는 공자가 앉아있고 그 앞에 4명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4인상입니다. 4인상 중에 안자, 정자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가 누구냐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좀 바로 뒤에 나오게 될 이 자사라는 공자의 손자이죠. 중용을 지었다고 말하는 이 자사 그리고 다시 그 학을 이었다고 하는 맹자 해서 4인상에는 안자, 정자, 자사, 맹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상이 아니고 일렬상입니다. 쭉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밥상을 맡고 있는데 중국 쪽을 더 높이고 또 먼저고 하니까 송나라의 송조 6현 지금 향교에 감추로 그렇습니다. 6현이 주돈이 주점계 선생부터 해서 쭉 추자까지 해서 이렇게 6편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른 한쪽 줄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18명의 대표적인 유학자들 바로 이게 동방 18년에서 설총부터 시작해서 설총 그 다음에 최치원 안향 그 다음에 정몽주 그 다음 김광필 이래 해서 쭉 정여창 쭉 내려 조광조 이연적 이황 그다음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건 영구히 이제 제사를 그것도 그냥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공자 제사 받을 때 옆에서 같이 받는 참 더없는 영광으로 이제 유교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안자 정자 대표적인 제자이자 또 오늘 얘기 말씀드린 바로 그와 관계되겠습니다. 맹자 계승자로서 맹자를 한번 보면은 맹자는 스스로 자기는 공자의 학생이다. 중리 지도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임무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공자의 도가 가려졌기 때문이다. 왜 가려졌는가? 이단사설 때문이다. 누가 이단사설인가? 바로 이 양주와 목적 가장 인기 있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등장합니다. 이 강좌의 다음 시간에 양주는 도가의 하나의 선구적 어떤 인물 그룹으로 볼 수 있겠고 목적은 묵가. 바로 이 두 학파가 공자가 죽고 100년이 지났을 때 맹자가 활동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인기 있는 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기 학파 때문에 공자가 가려져 버렸고 답은 공자인데 그래서 나의 임무는 이 두 학파를 비판해서 물리치고 공자의 학을 드러내고 그게 현실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맹자는 나는 공자의 학생이다. 무리다. 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를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이제 이게 후대 유학자들에게 특히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공자의 도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게 반이단 이런 사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도가나 묵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또 했을 때도 계속 이제 유학자들은 이 생각 그러니까 가장 큰 사명은 이단 사설을 배척하는 것 이건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고, 생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자는 이 B12자 편이라는 글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6개 학파, 12학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2명 한 세트로 묶어서 6학파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이 종식시키면 천하의 해로움이 없어지고 인한 사람의 사업이 완수되고 성왕의 업적이 드러난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비슷한 투죠. 맹자하고 비슷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아래 보면은 나머지 5개 학파 10명은 소위 말하는 유가 학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학파 2명, 한 세트 요는 문제는 자사맹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사맹자를 거론하면 이거는 같은 공자의 개성자인데 5개 학파가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이 순자가 이 자사맹자를 묶어서 이 두 사람 공자의 학문을 잘못 개성했다. 내가 진짜 공자의 개성자다.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유가학파 내에서의 학파 분열이 나게 되는 거죠. 정통성 시비가 생기고 결국 공자 맹자의 길과 공자 순자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특히 또 맹자의 학은 공자에서 맹자로 오는 그 징검다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자사를 해서 결국 그걸 묶어서 삼행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자, 증자, 자사, 맹자라는 요 학통이 되면서 이거냐 아니면은 순자의 길이냐 이 두 갈래가 큰 유학의 두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뒤에 걸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후대.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 한나라 관학이 되었을 때 기원전 136년 한무제 때라고 했습니다. 이 한무제는 유학을 관학으로 해서 동아시아를 유교의 참 이 사회로 만든 장본인인데 바로 이 사람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대단한 황제입니다. 바로 이 한나라 무제입니다. 바로 그때 관학이 되고 이 한나라의 관학 그리고 당나라에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유학은 공자, 순자의 유학이 정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맹자는 잊혀집니다. 거의 맹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공자니까 기억되는데 맹자는 거의 잊혀져서 얼마나 잊혀지냐 하면은 천수백 년 동안 맹자는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 거론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볼 이유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맹자는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론이 많이 만들었고 이론이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가였습니다. 이거는 다시 맹자를 부대에 불러올 때도 계속 불러오면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맹자는 맹자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위험했던 사상적 요소는 제거되고 아주 고분고분한 맹자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송명유학입니다. 이게 신유학입니다. 그래서 신유학으로서의 승리학 이때 사서가 등장을 합니다. 사서, 공자의 논어, 정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 해서 사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서를 등장시키고 그것도 사서지 내용은 완전히 홀랑 뒤집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해석해서 그래서 새로 가공된 예책을 들고 와서 자신들의 중심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승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맹자의 재발견인데 상당히 맹자를 오독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오독. 근데 이 오독이 의도는 좀 그것 같아요. 정말로 모르고 오독했나? 알고 오독했나 할 때 너무나 이 일관성 있게 그래 오독을 해서 저는 창조적 오독을 의도적 창조적 오독을 그래서 맹자가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고 맹자에 대한 창조적 오독을 그치면서 주자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창조적 오독에 대한
그 오독을 비판하면서 양명학과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맹자 제대로 해석하기로 나오면서 양명학이 나온다. 저는 이제 유학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맹자 해석사로서는 양명학뿐만 아니고 현대에 와서까지 현대 신유학 20세기 와서까지도 끊임없이 맹자 재해석, 맹자 다르게 읽기를 통해서 어쩌면 공자 이상으로 맹자가 해석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맹자의 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다. 맹자의 유학을 좋아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 계보, 지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공자의 유학은 공자, 맹자와 공자, 순자라는 두 길을 걷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학설 정도만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했는데 그거는 너무 좀 강조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자 사이의 그 차별성은 훨씬 더 크고 미묘하고 복잡하고 깊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워낙 짧은 시간에 결국 서놓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은 실제는 훨씬 더 깊고 또 미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의 현실 인식과 대책. 아무래도 공자 계승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다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틀에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공자는 누구든 제사백가라는 사람들은 다 출세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하다 보니 철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철학한 사람들이 지금 주로 관심을 가지니까 철학자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나쁜 말 출세가 아니고 자신들의 그 지식 그거를 현실 속에 실현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공자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공자가 현실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공자는 등장할 수가 없었겠죠. 공자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문제 덩어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가는 안 된다.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된다. 제사백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큰일 났다는데 문제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진단과 처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사백가가 나눠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의 눈에 비친 현실.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할 때 바로 저겁니다. 군, 불군, 신, 불신. 부, 불부, 자, 부자. 어려운 학문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답지 않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은 자식답지 않고 꼭 오늘날에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현실은 이렇게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답도 간단합니다. 공자의 답.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불사띠하면 됩니다. 임금답고 신하 신하답고 아버지 아버지답고 자식답고 된다. 공자의 답은 이겁니다. 그럼 이게 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들은 이제 세부에 들어가서 막 정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볼 때 공자는 명확한 게 이겁니다. 공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정치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자,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군불군인 거를 군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풀이하면은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데 바로 공자의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가장 끈질겼던 논전, 가장 강력했던 논전, 그리고 역사적으로 끝까지 공자의 유학을 비판했던 노자, 장자의 도가 쪽에서는 바로 이 명제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 이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대립이 일어납니다. 공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될 줄 알아도 나는 될 때까지 하겠다. 공자. 욕먹어도 하겠다. 희망이 없어도 하겠다. 이게 공자 아닙니까? 인간은 어차피 끌어모여 살고 끌어모여 사는 이상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이게 공자의 좋은 말의 기본 출발입니다. 그런데 인간 모여 사는 걸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 가깝게는 혈연,
멀리는 군신으로 대표되는 비혈연 관계. 그런데 현실은 집 안도 집 밖도 다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엉망진창. 왜 엉망진창인가? 할 때 전부 남 탓하더라고요. 애비는 자식, 자식은 애비. 임금은 신하, 신하는 임금. 서로 탓하면서 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자. 답자 하는 겁니다. 답. 이게 이제 정명할 때 이 발명자 이름을 바르게 한다. 달리 말하면은 이름과 내용을 서로 부합하게 한다. 명실상부. 우리 서로 말들 아닙니까? 명과 그 내용이 임금이면은 임금다운 임금이 실이에요. 임금은 명이에요. 근데 임금이라 다 임금이냐? 임금다워야 임금이지. 이게 실이에요. 바로 요거 전부 제자리. 그러면은 누구는 뭐 임금 많아, 누구는 신하하고 누구는 아버지 많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라는 건. 한 사람은 내가 아버지면서 동시에 내가 아들이고, 내가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의 제자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의 형님이면서 누구의 동생이기도 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아니라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다 하는. 이게 공자의 주장. 공자의 주장은 짧게만 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전부 그거 이탈해놓고는 남 탓하면서 그래 집 아니고 집 바뀌고 이 모양 이 꼴이다. 공자의 가르침. 복잡하면서 간단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 인간으로서 공자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군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역할,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각각 시간마다 다르잖아요. 그때 장소에 따라 다른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다움을 다하는 사람. 이게 군자예요. 이게 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러한 단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 이거 내가 다 하면 이게 군자예요. 군자.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답지 못한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군자답지 못한가? 공자는 이 군자 소인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500개 문장이 논어가 되는데 그 중에 한 100개 문장이 군자 소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많은 설명을 해도 제일 유형별로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참 닮았어요. 껍데기도 비슷해요. 그런데 들여다 보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요걸 계속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중에 한 귀절이긴 한데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거, 다 관통하는 게 바로 군자는 의에 비유되고 소인은 리에 비유된다. 결국 의와 리, 달리 말하면 공과 상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 나쁜 사람, 소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좋은 사람, 공적인 사람. 나를 앞세우지 않고 이 관계 속에서, 이 전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너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관점. 근데 이제 이 나쁜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걸 보는 사람. 뭡니까? 이게 군자 소인을 가르는, 그럼 이 기준은 이후에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 좋은 정치, 뭐 좋은 뭐 할 때 정책 뭐 할 때 다 이것은 공적으로 이루어졌나 사적으로 이루어졌나. 결국 이 판단이 시도가 의도가 어딘가 거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정치 나쁜 정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 나오는 극기복례, 자신의 사사로움을 극복하여 공적 이해를 회복한다. 결국 사에서 공으로, 자기의 사사로움에서 공적인 걸로, 리에서 의로 돌아간. 이게 군자. 근데 왜 답지 못한가? 그러니까 결국 네가 제대로 답을 검토한다고 못했는데 살을 쫓기 때문이죠. 살을 쫓기 때문에, 리를 쫓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입니다. 공자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결국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은 만드는 거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더없이 교육을 강조하고, 이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또 세계적인 교육열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어떤 생각에서 달궈진 겁니다. 달궈져서 이 교육제도, 학교 설립, 뭐 과거제,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기원전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공자의 사고를 현실 속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피교육자가 사람은 어떤가? 사람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암만 교육에도 안 먹혀 이러면 안 되겠죠. 얼마든지 교육에 의해서 사람은 바뀐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육이 안 먹힌다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해당되는 유명한 말이 성상근, 섭상원이란 말입니다. 탁월한 본성. 사실 이 본성은 후대의 도덕적 본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학습과 관계됐을 때 그 사람의 피교육자로서 이 능력 이거 별 차이 없다는 거야. 비슷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참 커요. 이거는 왜? 섭상원, 학습이에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생겨났다. 결국 중요한 거는 학습, 교육이다. 결국 사람은 교육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교육에서 만들어진 사람 뽑아야 되고 적재적소에 심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구도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상근이 뭐라 예외적인 경우 논에 보면 상지하우후가 나옵니다. 아주 뛰어난 성년과 같은 사람, 하우,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육에 의해서 좀 늦고 빠르고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다 바뀐다. 이게 공자의 생각. 이거 맹자, 순자 그대로 계속 이 기본 구도를 다 개성합니다. 그래서 뭐를 공유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한 거를 조금 더 한번 씹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답은 교육으로 갚으랬어요. 이게 유교의 특징입니다. 유학. 그래서 정치 문제가 인재 문제요, 인간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결국 시작은 정치로 됐는데 인간 그래서 철학의 길이 열립니다. 철학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좀 수사적인 용어를 막 갖다 써놨습니다. 정치가 곧 교육이며 교육이 곧 정치이다. 이게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결국 유학자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은 100명 감소 넣어야 될 걸 교육을 시키면 한두 명만 잡아 넣으면 된다. 가르치지 않고 잡아 넣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일망타진하는 거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거물질하는 것이다. 그거는 치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유교의 그래서 결국 이 정치 문제고 뭐고 철학적 논의의 핵심이 결국 인간이다. 사람한테 달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 그럼 이 사람 그래서 이 공자는 군자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맹자는 대장부라는 바로 호연지기를 빌려서 좀 더 탁 트인 어떤 의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한 탁 트인 하나의 인간상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군자라는 인간상 위에다가 약간 더해진 모습이지 다른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도 결국은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대비되는 게 법치입니다. 객관적인 법, 주관적인 통치자. 결국 이게 어우러져서 정치를 하는 건데 정치의 승패는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의 덕성이 정치를 좌우한다. 결정.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통치자가 나쁘면은 제대로 정치가 해줄 수 없고 반대로 법이 비록 좀 미비하더라도 통치자가 훌륭하면 정치는 성공할 수 있다. 법에다가 거는 거는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법에다만 매달리는 게 이게 법치. 요즘은 인치하면 아주 나쁜 말로 들으시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인치라고 부르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게 인치라는 용어인데 원래 인치라는 용어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자신의 치자의 그러니까 리더의 덕성,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법은 그 다음에 온다. 그리고 예치라는 것도
덕치와 연장해서 법에 의한 통치 너무 차가운 정치다. 예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 관계인데 부드러운 만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존댓말을 쓴다, 뭘 한다는 것도 맨살로 탁 부딪히는 것보다는 말로서 좀 완충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 예라는 것은 그걸로 완충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 그 당시 현실은 니고 내고 간에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아주 보면은 이 차가운 아주 그런 정치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뭐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에 지금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기원전 500년 때 공자가 요구한 것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를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치하고 대비되는 어떤 걸로 썼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가서 큰일 났네요. 이제 물론 맹자와 순자의 공자 개성. 예, 이거를 이제 그 공자의 이러한 걸 어떻게 이제 개성하는가 이 부분을 왕도, 패도, 정치로운 제시. 공자, 맹자, 순자 다 마찬가지. 맹자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순자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여기다 더 분류를 하곤 하는데 이러한 그 핵심 내용은 우선은 경제적 안정, 먹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이상적 정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 입만 때만 다 경제지원. 그럼 경제만 달성되면 정치가 완성되는가? 또 되게 될까? 완전 경제에는 생산들적 분배가 있는데 분배는 단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는 경제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제와는 다른 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공 모함입니다. 전체 GNP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통한 만족도는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공자가 말하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고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유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공산당에서도 공자를 이 부분을 굉장히 끼워올리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생산량의 정대보다는 이 고르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공정한 분배, 공정한 사회 이 부분이 바로 그러나 이제 그걸로서 정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다움. 물론 유교는 주로 이제 윤리적인 사회 건설. 그러겠지만은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그거를 조금 변형해 생각한다면 밥만 보면 인간이가 뭐 밥만 보면 사는 기가 당장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높은 어떤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도 정치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유학자라면 그렇게 현실 정치를 보면서 그래서 요즘 뭐 문화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것도 문화산업 뭐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왜 사회가 혼란한가? 맹자 순자에게 묻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맹자 순자에게. 답은 같습니다.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왜 이러한 인간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데 맹자의 대답입니다. 그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한데 그대로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키고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하고 유학자들이에요. 근데 요 답이 인간은 왜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결과적으로 혼란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죠. 결국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인간 이걸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이미 공자 계속 이제 이 부분 좀 달라지고 공자를 계속 따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육이나 교육시켜야 된다. 맹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순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 내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이유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이해,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성학이라는 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교육, 학습 이거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 어떤 건가? 교육, 학습.
할 때 맹자는 맹자의 말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존심, 양성. 이것도 뭐 이 번역을 하면서 심을 존하고 성을 양한다. 마음을 간직하고 본성을 뭐 기른다. 그래서 뭐 본심은 뭐고 성은 뭐고 이거 주작자들 한 짓입니다. 맹자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심성을 존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성을 그리고 한자의 하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쪼개가지고 그러다가 양명한테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쪼갰다 이런 이야기죠. 선한 마음과 본성을 간직하고 기르고 원래 선한 본성을 그래서 회복하면 된다. 맹자의 답은 그거예요. 근데 순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원래 악한데 그도 내버려 두고 그랬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인위적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악한 본성을 선하도록 바꿔야 된다. 이걸 순자 용어 그대로 말하면 화성기위라는 말을 씁니다. 화성. 존심 양성은 맹자의 말이고 화성기위는 순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맹자는 왜 뭘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가? 그걸 제가 한번 그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우물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애가 치지도 모르고 우물에 기어 들어갑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봅니다. 누구나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 아주 죽게 두지 않는다는 거야. 건져준다. 막아준다. 그러면서 이제 맹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가를 말하면서 맹자가 자문자답을 해요. 보상받으려고. 건져주고 부모한테 가서 내가 건져서 돈 얼마 달라. 아니면 상 받으려고 잘했다고 박수 받으려고 아니면 안 건져줬다고 욕 얻어먹을까 싶어가 두려워서 아니라는 거죠. 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무엇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왜 선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자 또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물음으로 그걸 또 옮겨가는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맹자는 그냥 말하면은 불쌍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불쌍해서 이게 불인인지심, 측은지심, 우리가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런 거죠. 꽉 빠져주고 보면 불쌍하잖아.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보상이나 뭐나 뭐 이거 없고 그냥 애가 빠져 죽는 그래서 불인인지심, 타인의 불행을 참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 이거 결국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내 마음이 건져준 거예요. 내 마음이 건져준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팠어. 버려두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것도 또 다시 윤리학교 따지면은 지 마음 안 아프려고 건져줬나? 이래 갈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마음 결국은 건져준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성선의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학자들은 이것 이상으로 이거를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인간에 대한 하나의 뭐라 할까요? 전제라고 봐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 또 분석하고 하려고 하는 인간은 있어. 그 마음 있어. 이 가슴. 그래서 이게 양심 이 맹자의 말로 말하면 양지 양능.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 뭘 해야 되는지 야를 건져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예요. 양능. 또 그걸 아는 것만 아니고 그런 능력도 있어요. 마음만 보면 할 수 있어요. 이걸 합해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지양.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지와 행 다 있다는 거예요. 지와 행 이미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애를 건져줬다. 그러니까 인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 너무나
미미해. 자칫하면 밟으면 그냥 없어져 버릴 아주 연인 씨앗과 같다. 요 말을 합니다. 요 말을 해서 그래서 이게 단자예요. 단. 이 단서, 실말이 이런 거죠. 끄라프 이런 거예요. 요거 탁 잘라보면 없어지는데 그래도 나불나불 붙어있는 요거 그래서 잡땡겨 쫙 빠져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씨앗과 같은 거죠. 그래서 씨앗 뭐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피우면은 엄청난 큰 나무를 키우죠. 그래서 단. 그래서 이 불인인지심, 인지심은 유학에서 봉자 이래로 더없이 중시하는 인이라는 덕목, 의심이라는 이 덕목.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를 볼 때 이 하나의 덕목으로 모든 게 설명이 안 되고 또 정보도 안 많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꼭 뭐 4개가 있다 생각 안 하고 인의지라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이 모두가 입만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덕목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더라. 순간의 선한 내장된 그 마음에서 나오더라 해서 이게 사단지심에서 척언지심, 수호지심 잘 아실 것 인의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보면은 맹자의 옴으로써 공자의 학설이 이론화 체계화합니다. 이론화 체계. 공자에게는 이론화 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단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자칫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요걸 기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너무나 작다. 힘이 작다 이 뜻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 다 똑같다. 육체적인 부분, 욕망 부분 같을 뿐만 아니고 더 못됐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어때요? 배부르면 자지요. 시큰 배가 부르면 먹고는 이렇게 퍼져 잡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부르면 잡니까? 더 벌어가 화폐로 바꿔가 수표로 바꿔가 주식으로 바꿔가 다음 때 또 먹이고 할 것. 굳이 욕망으로 말하면 인간은 훨씬 더 못됐습니다. 짐승보다도 훨씬 더 못됐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집에만 부르면 자요. 인간은 집에 부르다고 안 끝나요. 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 부분을 맹자가 안 봤다. 성선 이야기를 했다 해서 그렇게 순자부터도 오독을 하고 지금 사람들도 오독을 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맹자가 본 생각은 거기에는 아무리 들다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들다보고는 욕망을 바라보고서는 우리의 미래와 어떤 인간의 어떤 걸 구상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고 참 미약하지만 그 짐승과 참 단 한 점 차이점, 볼똥말똥한 그 차이점, 결국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맹자의 선택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다스라되 참 이런 맹자 그렇게 짐승하고 똑같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맹자 그거 모르고 한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딴 건 다 똑같고 어찌 보면 더하고 욕망도 더한데 그러나 단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아주 작은데 그게 너무나 귀하고 결국 우리의 희망이라고 요걸 성이라고 본 거예요. 순자부터도 오독을 하고 거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오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왜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뭐 때문에 너무나 어설픕니다. 순자 이야기는 교육받지 않은 어린애들 모습 봐라. 얼마나 악하노. 지배만 불릴락하고 제사상에 가서도 음식 막 이런 이야기예요. 어른 구도 못하고 그래 약간 이야기가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만 해놓고는 마구 폭격하듯이 맹자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더 적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 줄로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뒤에 서놓은 게 순자는 과연 맹자의 좋은 비판자니까 불성실과 오독으로 가득한 비판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금까지도 후대 유학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많은 그래서 뭐 인간 본성 앞에 당장 적어내고 맹자 성선서 순자 성학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왕 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불성실한 비판자로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학설을 비판한다면 우선 그 사람의 주장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비판할 때 제일 좋은 비판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논리대로 볼 때도 문제다. 이게 제일 치명적인 비판이에요. 비판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논리와 이제 그걸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국외자로 볼 때도 당신의 앞뒤 말이 연결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그 공격을 받으면 그거는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은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신이 그게 그렇다. 이것도 의미 있는 비판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판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에 대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못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좀 왜곡한 듯한 일부러 좀 뒤틀어가 이해해버린 듯한 왜 그러냐면 자기만 하려고 서둘러서 자기 주장 펴려고 그런 비판한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가 말로 잘 표현 안 되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려고 해서 안 돼가지고 근데 결국 제가 말로 글로 표현해서 안 되는데 말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맹자는 다른 존재 짐승과의 차별적 본성으로 성선을 말했는데 이 차별적 본성은 인간이 가진 것이 아닌 인간만이 가진 것을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뭐 본성 이래 본 게 아니고 인간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맹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본성은 걔한테는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거 그게 뭔가를 내가 본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맹자는 성선을 제기를 했는데 순자는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가장 뿌리 깊게 있는 본성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맹자도 뿌리 깊은 본성은 그거 맞아. 욕망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충분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맹자는 그렇게 안 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본성이 무엇인가 선한가 악한가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을 본성으로 볼 건가 차이가 더 핵심 문제인데 순자부터 해서 지금 우리까지도 주어인 성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글자가 똑같이 실은 가리키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의 맹자의 성성과 순자의 성악설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서로 딴 말을 한 거예요. 뭐 서로 딴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순자가 맹자를 문제 삼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게 문제지. 서로 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 순자는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는 비판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견해가 옳고 틀리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이 성립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또 뭐 후대 유명한 학자입니다. 서곡관 대만의 교수가 그만은 맹자는 심선으로 하고 순자는 정학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보기 이런 말하면 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심은 뭐고 정은 뭐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문제의 중심을 주어가 다르다. 주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판이 아니다. 비판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다. 맹자도 욕망, 이 악이 인간에게 뿌리 깊은 것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한 것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라는 맹자의 생각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를 여러 각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맹자 순자의 본성에 대한 논의를 볼 때는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보야야 이제 시작이 안 되겠는. 안 그래 버리면은 내 관점이 자꾸 또 용어에만 따라서 자꾸 이 얘기를 그 생산적이지 않은 논의를 계속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주의해서 적었습니다. 이제 역으로 한번 이왕 말 나온 김에 순자에 대한 맹자 죽고 순자가 뒤에 사람이니까 맹자가 답변을 할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맹자가 되어서 한번 순자한테 순자 자신의 모순적인 점 인간만이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다? 순자도 그래 보고 있어요. 그 순자도 개는 훈련이지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는 개도 교육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훈련 대상이고 역시 교육 대상은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뭔가요? 개는 훈련이고 사람은 교육이고 화성기위
일어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된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맹자는 바로 그 점을 성으로 본 거예요. 그 가능성. 그걸 봤다는 점에서 당신 비판, 당신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비판할 대상이야. 당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그냥 용어를 다르게 쓰고 막 해서 그렇지 실제 가르쳐 말하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 제가 뭐 급해서 한자도 못 썼습니다. 나눌 분자입니다. 순자에 보면은 인간이 이 사회를 설명하면서 상당히 세련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런데 욕망의 대상이 재화는 제한되어 있다. 다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나눔,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된다. 요 분이에요. 분. 이 분배를 해놓은 게 뭔가? 예다. 누가 했나? 성왕이 했다. 그거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럼 인간들 따를 수 있나? 따를 수 있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따른다. 이게 의입니다. 의. 인간이 이거 가지고 있다는 이 능력. 이건 맹자가 말한 성선의 바로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악한데 이거는 적어도 계획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만 이게 가능하다. 또 기, 생, 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 사물을 분류하면서 무생명 있는 것부터 해서 사람까지 전부 다 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생은 식물까지 이렇게 물질 이런 걸 빼고 식물, 동물, 인간. 그 다음에 지, 이거는 동물, 인간. 그 다음에 의는 인간만. 이렇게 분류를 딱딱 하면서 순자가 논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차별점 있고 짐승과의 이런 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고 있고 이게 결국 맹자가 말한 성서인을 말하고자 하는 그 본성 이런 걸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양자가 똑같나 그렇게 대답은 그 안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이게 한 사람은 성선이고 한 사람은 성악이다. 그런 대립적이다. 반대되는 개념을 가졌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공자 그리고 그 개성자로서 맹자 순자를 전했습니다.